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9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등장한 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삼김 시대를 열었고 2004년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타계 소식에 정치권은 일대의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각 정당들은 삼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휘발유 값이 9주 만에 처음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펙 회원국들이 다음 달부터 산유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당분간 국내 유가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2시 멕시코와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섭니다.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서 패한 대표팀은 멕시코전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충북과 전남까지 확대되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1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9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삼김 시대를 이끈 풍운의 정치인 김종필 전 총리가 오늘 오전 8시 15분쯤 타계했습니다. 1926년생인 김 전 총리는 향년 92세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난 7일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 전 총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고 1963년 군복을 벗고 공화당을 창당을 주도해 그해 치러진 6대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이후 김 전 총리는 명실상부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서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는데요.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유신 정권이 무너진 뒤에는 신군부 체제에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삼김 시대를 이끌었고 6구선 의원의 반열에도 올랐습니다. 충천 지역 기반의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해 총대를 지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DJP 공동정권을 창출해 국무총리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달리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자민련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타계로 20세기 한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은 삼김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김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타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례식장이 마련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장례식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빈소 마련의 준비 중입니다. 김 전 총리의 최측근인 충청도 의원들은 지역 일정 중에 갑작스럽게 타계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곳 장례식장으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진석 의원은 방금 전인 12시 반쯤 빈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최근에도 배웠는데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장례 기간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 발인은 27일입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르고 조화나 조의금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에 국립묘지에 가지 않고 검소하게 부인 고 박영육 여사가 있는 고향의 가족묘원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치권의 애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타계 소식이 전해진 후 정치권의 애도와 조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빈소에 한병도 정무수석을 보내서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고 조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후에 직접 조문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 전 총리의 별세를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의 삶은 말 그대로 명암이 교차했다며 고인의 별세로 이제 공식적으로 삼김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보수정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별세 소식을 접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배고픔을 이겨내고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그분의 족적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김 전 총리의 영면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는 역사의 단절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미래로 연결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네, 한국 정치사의 거목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렇게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6, 70년대 정권 2인자에서 8, 90년대에는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삼김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었던 그의 불꽃 같은 인생을 강은하래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종필은 잠시 국민학교 교편을 잡던 도중 8.15 광복을 맞았습니다. 해방조국에서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한 청년 김종필은 한국전쟁 직전 제8기생으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3살의 육군 소위 김종필에게 작전정보실장 박정희 소령과의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조카 딸 박영옥과 결혼했고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선 혁명 공약을 직접 작성하며 정권 2인자로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실세가도를 달렸지만 공화당 창당 과정에서 불거진 증권 파동에 휘말리면서 자의반 타의반 첫 외유를 떠났고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 일명 김오이라 메모 파동으로 또다시 외유길에 올랐습니다. 70년대 45살 최연소 국무총리로 4년 6개월간 승승장구한 그로서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신군부 등장은 예기치 못한 암흑기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재산이 몰수되고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순환을 겪었지만 긴 외유 끝에 오뚜기처럼 정치 일선에 복귀하며 삼김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갔습니다. 88년 13대 총선에선 충청권을 기반으로 35석을 확보하며 충청 맹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의 꿈인 내각제를 고리로 92년 대선에선 3당 합당과 함께 김영삼 정권의 출범을 이끌었고 나아가 97년엔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을 성사시키며 첫 수평적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됐습니다. 2004년 전인미답의 10선 당선이 무산되고 정계를 은퇴하기까지 그의 삶은 한국 현대 정치사 그 자체였습니다. 구선 의원에 당 총재 4번, 2차례 총리, 전무후무한 경력을 남긴 고인에게 풍운의 삶은 그저 허업. 우리 시대 거인은 운정, 구름 속 뜰이라는 호처럼 아늑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 타계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애도의 뜻을 보였습니다. 네, 유용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8시쯤에 노안으로 별세 소식이 있었는데 이로써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애도의 뜻을 또 정치권은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치권은 뭐 김종필 전 총리하고 관계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만난 사람도 많을 테고 또 혜택을 본 사람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현대 정치사의 이 여러 가지 왜곡과 굴종과 또 여러 가지 영역을 같이 함께 안고 살아오신 분이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1961년도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이제 정치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후 40에서 50년 동안 실제로 정치 일선에서 거의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권력에 근접하기도 했고 2인자도 했었고 또 예. 권력과 또 멀어지기도 했었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어느 경우 여권도 했고 어느 경우 야권도 했고 그러한 어떤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어떤 산 증인이었고 굴곡을 같이 한 그러한 분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뿐 아니라 청와대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은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수 원로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제로
윤영찬 수석도 한국 현대 정치사에 남긴 고인의 손때와 족적을 쉬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에 미친 영향, 특히 또 국민에게 미친 영향이라 특히 충청권에 있어서의 상당히 충청권의 지역적 이해를 대변했던 또 그리고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내각제 개헌을 줄곧 주장했었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이라는 건 상당히 아주 막대한 거였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도 당연히 보수 원로 정치인이 가시는 길에 애도를 표하고요. 그리고 주의를 표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 전 총리는 특유의 그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각 정권의 탄생에도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2인자, 또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 네.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었죠. 또 여러 가지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본다면 김 전 총리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961년도에 이제 박정희 예. 전 대통령, 박정희 소장과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지 않습니까? 4.19 혁명 뒤에 감행했는데요. 그때 사실상 실질적인 주역이었죠. 쿠데타를 성공시킨 다음에 상당히 아주 브라이트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물론 젊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 일대 부장을 합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에서 이 중정이 권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중앙정보부장을 하면서 공화당을 사실상 창당했고 그때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정치인들을 다 이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다음에 새롭게 공화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정치인들과 함께 공화당을 창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민간인으로 복귀하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전략과 전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대선에서 이기게 되는 실제로 박정희 소장을 그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또 제3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전략과 전술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필요한 시기마다 어쨌든 이 타협의 정치를 이루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2인자로서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2인자 역할을 60년대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선 개헌을 하고 유신 정권을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유신 쿠데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김종필 전 총리가 그 당시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실제로 2인자에서 그 다음에 또 1968년도에 내부 권력투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또 물러나게 되고 외유로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70년대 다시 복귀하지만은 근데 만약에 김종필 전 총리가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대항했다든가 정치 세력을 모았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비운의 정치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권력의 생리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현실 정치의 어떤 리듬이라든가 현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최고 권력에 대해서는 또 타협할 줄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 권력에 어떤 크게 저항하거나 이런 어떤 반대 세력을 형성하거나 이런 정적화되거나 이런 역할은 안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그 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실제로 박정희 전 제3공화국의 하나의 어떤 리더였고 그리고 이제 충청권을 대변했던 리더였기 때문에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이제 부정축제자로 몰아서 정치를 못하게 하죠. 그러나 이제 87년 이후부터는 다시 또 등장해서 삼김과 함께 신민주공화당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대선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또 88년에 이제 신민주공화당에서 이제 35석인가를 얻게 됩니다. 충청권으로. 그래서 이제 한 일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당시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주도하는 처음에 그 골프장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영환, 박철원 전 의원과 골프장에서 아마 JP하고 같이 이 3당 합당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YS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3당 합당을 만드는 보수 대연합 구도를 만드는 그러면서 또
뭐 대통령은 결국은 또 이제 내각 재개를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또 YS가 돼버리는. 예. 그러면서 그 3당 합당의 보수 대연합 구도와 결국은 YS가 대통령이 되는 어떤 권력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1995년도에는 YS하고 또 결별해서 나와서 자민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마침 말씀하신 대로 이제 DJ하고 관계, 이 DJ와 관계가 또 이제 그 제2인자 관계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과거에 어떤 그런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지역연합이라는 1997년도에 그러니까 충청과 호남이 연합해서 이 지역 패권을 극복하자. 예. 이렇게 DJP 연합을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면서 예. 대선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DJ가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총리가 되는 공동정부에서 총리가 됐지만은 내각 인사권의 반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무리 없이 어떤 경우는 물 흐르듯이 또 권력의 생리도 알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이 쳐야 되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러한 어떤 정치 권력의 본질을 잘 알면서 흘러왔던 예.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에 2004년 총선에서는 이제 10선 도전에 실패하면서 정계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충청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예를 들면 충청권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JP 청구동 자택에 가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쓴소리도 하고 예. 그리고 단순하게 충청권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들도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제가 인사한 거로 기억하고요. 또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누구나 가서 이 충청권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 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정치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살아있는 뭐 정치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 전 총리는 정계 은퇴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쓴소리를 또 마다하지 않으면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수권에서 좀 새겨들을 만한 김 전 총리의 정치적인 일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잘 아는 사이 아니었습니다. 예.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천만 명이 얘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고집이 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인인 박영경 여사가 이제 박영경 여사 빈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좋아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정치인의 희생 정신이다. 정치인이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면은 교도소밖에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2015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 들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여튼간에 그 보수 원로 정치인으로서 물론 이제 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 DJP 연합을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상당히 정치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떤 독재 정권과 함께했던 이력과는 다르게요. 그러나 역시 정치적인 사상이라든가 정치적인 길은 상당히 보수적 컬러가 강했기 때문에 그 뭐 충청권의 아마 정치인들은 JP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많이 했을 테고요. 조언도 많이 들었을 테고, 그리고 또 의지도 했을 테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남기게 된 어록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정치 철학은 무엇이었다라고 규정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보수적 실리주의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탄생의 주역이었고 실제로 박정희 정권을 지탱하는 상당히 중심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조국 근대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냉전 반공주의 실제로 최근에 와서도 북한이 핵 포기할 것을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한 어떤 그 한국의 어떤 보수 우익의 어떤 정치 사상을 갖고 있었고 보수 우익의 정치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국민에 대한 문제라든가 민심에 대한 문제라든가 정치 권력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보수적 실리주의자가 아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고 국민과 어떻게 같이 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JP가 했던 어떤 과정이라든가 길을 한번 좀
한국당 정치인들이 도달하고 온다면은 예. 나름대로 해답도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서 그 해주셨던 것처럼 선거를 앞두거나 뭐 새해가 됐을 때 정치인들이 김종필 전 총리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는 허업이라는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또 앞으로 일어나갈 텐데 좀 어떻게 이번 김종필 전 총리의 그 남긴 업적을 통해서 어떤 걸 좀 배워나가야 될까요? 정치는 허업이라는 예. 얘기는 정치를 잘하면 그 열매를 국민이 따먹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허업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은 한 50년 가까이 특히 40년 정도는 정치 일선에서 가진 고초도 겪었고요. 그 권력자들의 행태도 봤을 테고 권력이 또 몰락하는 과정도 봤을 테고 자기가 자신이 또 권력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그 권력의 허무함을 많이 봤겠죠. 예. 허무함을 많이 봤을 테고 권력이라는 것이 올라가면 또 반드시 또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사실상 몸소 겪은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너무나 권력 욕심을 내게 되면은 예.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를 잘하면 국민이 열매를 따먹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치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것이 결국은 정치인의 목적이다. 더 이상 나아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정치는 허업이라고 마음을 비우고 정치를 하고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어록 하나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예. 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 정치는 허업이란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마음을 버리고 정치를 해야지 더 이상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말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예. 정치적인 어떤 일생을 통해서 얻은 지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은 풀어가야 할 전국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김종필 전 총리의 타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우리 정치권을 좀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이 보수 원로 정치인이 물론 이제 정치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보수 우익적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던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지금 처한 현실을 봤을 때 이제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이 이제 태동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치인이었던 JP의 어떤 행보라든가 정치를 했던 기술이라든가 정치 행보라든가 행로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런 보수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탈각하고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정치인이 했던 부분들은 역사적인 과정이었고 예. 성과였고 또 역사적인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또 국민이 요구하는 보수 정치의 길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그쪽의 예. 정치 이데올로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보수 우익 세력에 걸어왔던 길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극복하는 과제 그리고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이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어떠한 당을 만든다 그러면 정강 정책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남긴 숙제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네.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타계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사에 남긴 의미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남북이 어제 적십자 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오는 8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손을 맞잡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남북이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상봉행사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진행됩니다.
상봉 대상은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인데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가족 1명씩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전 이산 가족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최종 명단은 행사 약 2주 전인 8월 4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은 행사 사전 준비를 위한 선발대를 상봉 행사 5일 전 금강산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 면회소의 보수 작업을 위해 다음 주 수요일인 27일 시설 점검단을 보내 현지 점검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찬을 포함해 9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원래의 이 귀중하고 소중한 합의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는 그 과정이 곧 판문점 선언 이행에를 관한 것이고, 그다음 북한함의 적십자인들이 북남관계 개선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의 변수로 꼽혔던 한국인 억류자 문제와 탈북 여종업원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북측이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이산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답했습니다. 북측이 이 사안을 제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북이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어제 금강산에서 진행됐다며, 회담에서 쌍방은 8.15 계기 가족, 친척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의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이르면 다음 달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2개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K-맵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이와 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북미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의에 따라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훈련 연기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K-맵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백령도나 포항에서 우리 해병대와 함께 실시하는 정례 연합훈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우선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도 특파원입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비핵화談판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 대북 제재는 일단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을 통해 기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효력이 연장되는 행정명령은 전임 행정부에서 발동된 5개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1385 등 모두 6개로 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연장돼 온 행정명령들이라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The sanctions will come off when we are sure that the nukes are no longer a factor. Sanctions played a big role, but they'll come off at that point. I hope it's going to be soon. 한편 비핵화 후속 회담까지 이끌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요 회의에서 앞으로 울퉁불퉁한 난관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인데요. 회담에선 경제 문제와 함께 한반도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문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채택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вы знаете, что Россия всегда выступала за нормализацию на Кариб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сегда вносила и намерена вносить дальше свой вклад посильный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всех спорных вопросов. 한러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됐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외교 일정을 검토한 뒤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방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한러 정상은 남북러 삼각협력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전력과 가스,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시작으로 2009년에 중단됐던 한러 FTA 협상 논의도 다시 추진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한러 정상은 회담 이후 32개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이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서비스 투자 분야부터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유라시아 시장의 중심인 러시아를 교두보로 유라시아로 무역시장을 넓혀가겠다는 전략인데 2007년 한 차례 논의에 착수했다 중단된 이후 11년 만에 재추진되는 겁니다. 양국 정상은 남북러 삼각협력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으고 사전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유라시아가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 연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철도망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나진하산 철도 연결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호적인 여건이란 북미 합의 진전으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철도 및 물류 분야 사업 공동 개발과 전력 개통 연계 협력, 북극 LNG 사업 공동 참여 등을 위한 19개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또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 당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9개 분야 협력, 이른바 나인브리지 사업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에 열리는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경기가 열리는 러시아 남부 항구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 도착합니다. 문 대통령은 1차전에서 스웨덴에 패해 16강 진출의 갈림길에 선 대표팀의 승리를 염원하며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낮에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야당 지도부 공백으로 미뤄지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인기 상임위원회 쟁탈전이 한창입니다. 상임위 활동은 국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차기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인기 상임위를 선점하기 위한 의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상임위 쟁탈전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와 달리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내부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인기 상임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토교통위원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15명이 정원인 국토위에 45명 이상이 몰려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위는 교통과 건설 등 각종 사회간접 자본 관련 공약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항상 1순위 상임위로 꼽혀왔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등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수월하고 이를 통해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전통적인 인기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문위는 지역군의 문화나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유리하고 산자위는 지역 일자리 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과거와 달리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강화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어제 종부세율과 공정가액 비율 인상 등을 담은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안을 확정한 뒤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인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80% 고정 등으로 인해서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제시한 안은 4가지. 우선 현재 공시지가의 8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행령만 바꾸면 되고 세부담 증가가 덜해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0.5%에서 2% 사이인 종부세율을 최대 2.5%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주택의 경우 6억 원 초과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지만 국회를 통해 세법을 바꿔야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를 병행하는 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추가 과세하는 안도 기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권고안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해 4분기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지출을 밑돌며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169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통계청이 새 기준으로 조사해 올해 공표한 지난해 연간 기준 1인 가구 월 평균 지출액은 177만 원으로 소득보다 8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1인 가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층과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간 휘발유 값이 9주 만에 처음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609원으로 지난주보다 1원 내렸습니다. 경유값도 리터당 평균 1,410원으로 전주보다 1원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유국의 증산 논의로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며 국내 유가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 당진항에 쌓아뒀던 라돈 매트리스 16,000여 개가 오는 26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반출됩니다. 당진 주민대표와 대진침대,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진시 등은 대진침대 본사에서 라돈 매트리스의 타 지역 이송과 관련한 이행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이송할 때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 책임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현장은 물론 이송 때까지 매트리스 방사능의 측정 등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12시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와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에서 스웨덴에 패한 태극 전사들은 마지막 경기처럼 뛰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김종혁 기자입니다.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훈련에 나선 대표팀은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서 패한 만큼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고요. 멕시코전이 이제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섰던 신태용 감독은 멕시코를 상대로는 손흥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합니다. 우승 후보 독일을 제압한 멕시코는 선수들끼리 장난을 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천재 지도자로 불리는 오소리오 감독은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Pero y creemos que enfrentamos a un gran rival, pero tenemos todas las probabilidades de ganar y lo respetamos profundamente. 멕시코는 우리 대표팀의 측면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축구대표팀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로스토프 나도누에서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국가대표팀의 멕시코전 승리를 기원하는 거리 응원전이 오늘 밤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응원전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강남 영동대로와 신촌, 연세로 등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이에 경찰은 강남 영동대로와 신촌 연세로 일부 구간에서 각각 내일 오전 11시와 새벽 6시까지 차량 통행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새벽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지하철 2호선이 특별 운행되고 거리 응원전이 열리는 곳 주변의 시내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됩니다. 스웨덴이 독일과의 러시아 월드컵 두 번째 경기를 하루 앞두고 선수 3명이 복통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스웨덴의 얀네 안데르손 감독은 독일전을 앞두고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수비수 폰투스 얀손 등 선수 3명이 복통을 호소해 독일전에서 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페널티킥 결승골로 1대0 승리했습니다. 네, 스위스가 세르비아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의 기회를 살렸습니다. 스위스는 세르비아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45분 터진 제르단 샤키리의 역전 결승골로 2대2의 극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1승 1무가 된 스위스는 코스타리카를 2대0으로 물리친 브라질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밀리며 2조 2위에 자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가 돌풍의 팀 아이슬란드를 꺾고 16강행 희망을 살렸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이슬란드와의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아메드 무사의 연속골을 앞세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한 나이지리아는 16강 진출을 확정한 크로아티아에 이어 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텍사스의 추신수가 투런포를 쳐내며 35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추신수는 미네소타와의 방문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팀이 2대0으로 앞선 5회 초 2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추신수는 올 시즌 14번째 홈런으로 자신의 커리어 최다 타이인 35경기 연속 출루를 달성했습니다. 추신수는 신시내티 레즈 소속이던 2013년 4월 35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에서는 제철을 맞은 토마토를 온몸으로 즐기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빨간 토마토가 가득한 현장에 뉴스캐스터 나가 있는데요. 신세미 캐스터,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저는 토마토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퇴촌 공설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새빨간 토마토들로 가득한데요. 시민들은 손과 발, 눈과 입, 그야말로 온몸으로 토마토를 즐기고 있습니다. 퇴촌 토마토 축제는 광주의 특산물 중인 하나인 토마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벌써 16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단연 토마토 풀장입니다. 아이들은 주저없이 토마토로 꽉 찬 풀장 안으로 뛰어들고요. 토마토를 던지고 또 밟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시민들은 축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별미, 토마토 국수를 먹으면서 여름 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축제에는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10여 명의 셰프들이 경합을 펼치는 토마토 요리 경연대회와 토마토를 직접 수확할 수 있는 체험 농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토마토 축제하면 유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멀리 가지 않고도 이렇게 국내에서 토마토 축제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화창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촌 토마토 축제에서 연합뉴스TV 신세비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전국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도 확대됐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오늘도 무척이나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면서 구름도 거쳐가 볕이 더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서울 기온 27.9도고요. 앞으로 일사가 더 더해지면서 전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일부 강원 동해안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전남 내륙, 영남 내륙은 최고 33도 이상 올라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열사병과 탈진의 위험성이 있으니 가급적 그늘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영남 내륙은 이른 오후까지 농도가 높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내일은 더 더워집니다. 서울의 기온이 최고 32도, 일부 영남에서는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은 월요일까지도 지속되겠고 이후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월요일부터 서서히 북상하기 시작해서 제주에 먼저 비를 뿌리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도 이어지며 일부 많은 양이 쏟아질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북금의 숲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1시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